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키맨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전해진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만배 씨와 관련이 있는 그 최모 씨, 쌍방울 전 부회장 최모 씨와 그리고 화천대유 공동대표로 알려져 있는 이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신문 보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도의 한 대학교가 있는 도로 인근에서 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김모 변호사가 달려왔고 병원으로 이송했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과연 김만배 씨 왜 그랬을까? 일단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김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최소 100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아마 추가 포착을 하고 이를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와 이사 최모 씨 등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 이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꼈고 그래서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조선일보 보시죠. 전장현 시위의 무정차 통과가 어제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삼각 지역에서 8시 36분 첫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전장현에서 이제 시위를 했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하철 한 대를 무정차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각 지역 타고 내려야 할 직장인들 출근길 무정차 통과로 지각 사태가 발생을 했고 경찰들에서는 왜 이렇게 원칙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 비판도 나왔습니다. 일단 장애인 권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장현에서는 이렇게 시위를 하는 명분이 좀 없긴 하지만 확정될 때까지 계속 시위를 벌이겠다는 방침이어서 경찰의 앞으로의 대응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문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공시가 14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자,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가 5.95% 하락하고 토지 공시가도 평균 5.92%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30%나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발표될 공동주택, 아파트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어서 종부세 등 내년 보유세는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세금 부담도 대폭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고독사 피하는 3가지 방법. 정부가 고독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50대와 60대 남성이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를 보시면 고독사 연령대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고독사의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은 900명, 그리고 60대 남성은 860명입니다. 자, 피하는 방법 3가지를 조선일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웃을 많이 좀 만나라, 사귀어놔라. 그리고 모임 같은 어떤 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외로움을 좀 떨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좀 만들어라. 그리고 취미 활동을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일단 우리 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게 최근 보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고독사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발표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4가지 신문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널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 대장동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왜 김만배 씨가 이런 시도를 했을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과 전혀 무관치 않은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김만배 씨의 퇴원 후 입장에 따라서 대장동 의혹 수사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60대 분당 신도시를 딱 만드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천당 위에 분당 아닙니까? 우리 안남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전국에서 돈 사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저 박성배가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남대님하고는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안지. 그분은 전혀 없고요.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함께 보시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 50분쯤 자신의 차에서 수원시의 한 대학 인근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목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김만배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까? 일단 김 씨는 최근 검찰에 그의 주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전날 그의 20년 지기인 최 씨를 비롯해서 화천대유에서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공동대표 이모 대표가 체포된 것이 극단적 시도의 방아쇠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길래 김만배 씨가 이런 시도까지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먼저 최 씨부터 보시죠. 최 씨는 지난해 김 씨가 구속되기 직전 김 씨로부터 화천대유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대량으로 건네받아서 최근까지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모 씨, 공동대표인 이모 씨의 경우에는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서 보관해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현금과 수표 등으로 나뉘어서 약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으로 조성된 정황을 최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검찰이 김 씨의 은닉 재산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를 하고 압박을 하자 이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돈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지키려고 한 것, 뭐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뭐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러면 자신이 지금 지키려고 한 건 결국은 4천억 원이 넘는 네. 지금 이 천화동인 화천대유의 자기가 막 가져가야 될 수익,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김만배 씨의 가장 큰 목적일 텐데, 지금 두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죠, 정확하게는 체포영장이 떨어지고 지금 구속영장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그런 돈을 은닉했거나 혹은 은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들 아니겠느냐. 지금 검찰이 지금 추징하는 보전 청구가 최대 4,4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800억 원은 찾아냈고요. 그런데 지금 100억 원을 더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100억 원보다 더 많은 돈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게 드러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뭐 검찰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닥쳤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와 지금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김만배 씨입니다. 남욱, 유동규 씨의 진술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김만배 씨의 진술도 필수적인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입에 많은 이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만배 씨의 입장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 차. 이재명 지사와는 케미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성남시로부터 무슨 도움받을 일도 없는데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자, 김만배 씨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먼저 과거 발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73억 원이 어디로 갔나? 자, 천화동 1호에서 2019년과 2020년 6차례에 걸쳐서 총 473억 원을 본인 회사,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돈을 꺼내죠. 그리고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말 안 할 자신이 있다라고 정영학 회계사에게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같은 시기 쌍방울에 들어온 의문의 자금도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신문을 보도를 보면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들에게, 대장동 일당 중에 이재명 대표 측 3인방에게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428억 원 지급 약정서를 요구받았다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대장동 관계자들, 김 씨가 주변에 이런 얘기를 수차례 얘기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 위험을 고려해서 거절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약속했던 것과 달리 수익을 나누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정서를 쓰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지진 변호사님. 당시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실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뒀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돈을 주고 싶지 않을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온 내용들하고 좀 종합을 해보면 네. 결국 그 당시, 그러니까 아까 좀 이 내용도 2015년인데 결국 이 당시에는 경제적인 이익에만 집중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조금 분석해서 보자면 이제 428억 지급 약정서를 요청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뇌물이든 아니면 뭐 지금 문제가 되던 업무상 배임이든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제 대가성이라는 거거든요. 네.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 상대방 측에서 어떤 특정 금액 428억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했다 하면은 이건 당연히 어떤 뭔가 특혜가 있고 이거에 대한 대가로서 뭐 428억 반대급부로 내놔라 하는 이 명확한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이런 구체적 사실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돈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데,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돈 문제만 가지고 집중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살필 수가 있는 거고, 결국 당시에 어떤 형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만배 씨의 입에 저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닉 재산이 모조리 환수당할 위기에 처해졌고, 그로 인해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지금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퇴원 이후에 김만배 씨가 이제 돈도 다 뺏길 것 같고, 그래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까지 김만배 씨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 본인이 은닉한 어떤 재산에 관련해서도 거의 추적이 되고 있고,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오고, 네. 이런 상황에서 돈도 못 지킬 것 같다 하면 결국은 형량 줄이기로 가겠죠. 그래야 조금 남은 돈이라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검찰 수사에 좀 협조하면서 본인의 혐의를 조금 더 덜고 형량도 좀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숨겨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을 처음엔 하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성준 의원님 어떻습니까? 근데 좀 그 어폐가 있잖아요.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법적에서 자기의 정당한 논리를 펴야 되겠죠. 그것은 그런 추정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김만배 씨가 요즘에 다시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쭉 진행됐을 때 네. 그동안에 김만배 씨는 이름도 거론이 안 됐어요. 김만배가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의 검찰의 조사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유동규가 어느 날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진술의 신뢰성과 신빙성이 없다 보니까 유동규가 어느 날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얼마 전 며칠 전에는 자기가 직접 방송사를 찾아가서 인터뷰까지 않습니까? 그건 유동규가 그만큼 신뢰성을 잃었다는 증거가 그대로 스스로 자기가 입증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남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남욱이 등장해서 남욱의 진술을 그대로 했는데 남욱에 대한 신뢰성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떨어지냐면 김만배의 입을 통해서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이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김만배 입을 통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김만배를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만배가 그동안에 검찰에 조사를 하지 않다가 요 근래 유동규와 남욱에 대한 그 진술이 이 김만배 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김만배의 조사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배의 모든 것을 지금 조사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김만배하고 남욱은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동안 1년 가까이 구속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었고 구치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무슨 조사를 했는지 언론에 나오기가 어려운 환경이었고 지금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남욱, 김만배, 유동규 다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되는 상황이 다 드러나는 거지 그걸 순차적으로 검찰이 무슨 스토리 짜듯이 하듯이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김만배 입에서 뭐가 나왔다 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언론에 다 나왔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흐름이 그렇게 읽혀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뭐 계속 좀 지켜보는 역할을 할 뿐인데 저희는 일단 저희가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말씀드렸고 그렇게 시도를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해석과 함께 지금부터는 그 최모 씨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역할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볼 텐데 헬멧 남성, 헬멧남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최 씨가 김만배 씨와 특이한 자금 거래를 해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 계좌 내역을 지금부터 저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헬멧남과 김만배 씨의 특이한 계좌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 있었습니다. 어떤 식이었냐면 일단 2020년 4월 8일 날 90억 원을 헬멧남에게 줍니다. 김만배 씨가. 그리고 이를 하루 만에 2020년 4월 9일 90억 원을 다시 김만배 씨에게 갚습니다. 며칠 사이 빌렸다 갚다 하는 이런 방식을 이번 4월 8일, 4월 9일 한 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두세 차례 더 있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왜 이렇게 했을까? 돈을 빌려줬으면 충분히 사용하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보통 이런 게 일반적인데 정윤 변호사님 네. 이거는 조금 일반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아주 단기로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가장 줄기는 천화동인 1호의 700억 원이라는 그 배당금의 성격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때그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은 정진상 씨 공소장에는 400억 원 이상, 왜냐면 뭐 세후로 산정했을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걸 받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최모 씨, 쌍방울의 부회장까지 역임을 한 인사입니다. 김만배와는 20년직이고요. 김만배와 함께 기업 인수회사 본인이 이제 세우기는 했는데 그걸 뭐 상장하자고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 오가는 수십억 원의 돈이 그 회사로 갔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이 정진상한테 간 건지 아니면 뭐 쌍방울 측 인사에게 간 건지 이 최모 씨가 세운 회사로 간 건지 이게 규명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그 근간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의혹이 정말 무분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좀 없는 사실관계 퍼즐이 좀 잘 안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김진일 변호사 어떠세요? 네, 일단은 이 사실관계를 보면 뭐 단기간에 대여금이
형식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개인이든 아니면 법인이든 어떤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좀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기 위한 방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대여금 관계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금 빌려줬다 받다. 네, 이런 돈을 빌려줬다 거죠. 받다. 왜냐하면 이런 뭐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법인으로 치면 이게 이제 계좌 거래일 텐데 계좌 거래라는 건 통상적으로 수사에선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이건 문제가 없고 나는 그냥 대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결국 대여금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뭐 세무당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어떤 법망을 피해 가려는 한다.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거래가 뭐 좀 전에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오고 갔는지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고 다만 지금 금전 거래들이 워낙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게 사건이 복잡해진다기보다는 원래 금융사건,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 부분을 딱 해서 이거를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야 된다. 결국 마지막에 맞춰야겠죠. 근데 중간에는 오히려 누가 보기에도 이거 좀 되게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금융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제대로 된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 어떤 목적으로 이런 다소 이해하기 힘든 거래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 이게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될 대목인데 검찰은 전 쌍방울 부회장 최모 씨가 이 돈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복잡하게 세탁을 해서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헤쳐 드릴 텐데 먼저 최모 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기각했는데 일단 무엇인가요? 김만배! 도망가지 마! 혹시 또 기각될지 모르니까 네, 나 이제 가본 거예요. 그 봉투 갖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 약봉투잖아요. 만백님하고는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안지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그거 말고. 자, 지금 헬멧남 그 최모 씨가 쌍방울 전 부회장으로 근무를 했고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의해서 최모 씨가 쌍방울로 영입된 발탁된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출세의 비밀은 바로 영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 이 최모 씨는 조직폭력배로 생활을 했고 3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5년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쌍방울 해외 사업 총괄 임원으로 이제 쌍방울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게 되는데 2013년에 쌍방울 부회장으로 초고속 승진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의 어떤 인연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최모 씨를 픽한 이유를 최모 씨의 지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모 씨가 영어를 꽤 하는데 생활 영어 수준 정도는 영어를 하는데 이게 감옥에서 배운 영어다.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김성태가 해외 영업, 해외 사업 총괄 임원으로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관성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럴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김성태 씨도 사실상 뭐 그 폭력배 출신이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그 이 폭력배 조직 폭력배들의 어떤 그 이 자금들은 사실 음성화된 돈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양성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M&A 즉 기업을 사냥을 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사냥을 해서 그 기업을 소유하고 CV를 발행하고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돈들을 마치 기업의 어떤 양성화된 공식적인 어떤 자금처럼 보이는 그런 그 이 목적. 그래서 사실 김성태 씨가 계속 M&A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마도 지금 이 최 씨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또 지금 김만배 씨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김만배 씨 역시 지금 들어온 어떤 자금들을 이렇게 세탁을 해서 자신이 보면 김만배 씨 행태를 보면 수많은 로비
이 자금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아직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될 50억 클럽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일종의 보험처럼 수많은 어떤 정치인들, 수많은 법관들, 수많은 또 검사들에게 로비를 하려면 자신이 들어온 어떤 돈을 계속 세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비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이 비자금을 마련하려면 지금 쌍방울 같은 회사의 그 이 돈 흐름들과 함께 했을 때 도리어 자기도 비자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부분들에서 양쪽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쌍방울이 지금 개입이 되잖아요. 네. 지금 최 씨와 관련돼서 그러면 대장동과 관련된 돈이 쌍방울에 CB와 연관돼 있다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있는데 이 최 씨가 구속됨으로써 그 고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자금이 들어갔을 때 그 자금 또 쌍방울은 두 가지 지금 의혹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를 변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쌍방울에 사회이사로도 가 있고 또 뭐 20억의 어떤 그런 그 이 돈도 지금 행방이 묘연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 씨의 구속으로 인해서 밝혀질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 문제죠. 이화영 씨가 구속된 문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자금들은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최 씨와 또 이한성 씨. 이모 씨, 네네네. 이모 씨가 지금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모 씨가 또 이화영 지금 평화부지사의 의원 시절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고리들이 다 합쳐지면 지금까지 미싱 링크, 즉 퍼즐, 조각난 퍼즐들이 끼워 넣어질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제 지금 보면은 퍼즐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헬멧납 최모 씨가 김만배 씨와의 거래가 그러한 돈들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무리 아닙니까? 이 최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쌍방울에서 어떤 유상인지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전달책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쌍방울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만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단순하게 지금 얘기 나온 걸 가지고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연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과연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상당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검찰이 이제 그 부분을 의심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최모 씨가 쌍방울의 전 부회장이었고 그리고 해외 사업 임원으로 영입이 됐고 그 영입하는 배경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그리고 김만배의 대장동 재판에도 월요일과 금요일에 매주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도 꼬박꼬박 참석을 해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꽤 많기 때문에 검찰이 좀 의심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이 헬멧남이라는 사람을 무슨 언론이 찾은 것도 아니고 김만배 씨 나올 때 워낙 독특한 복장으로 눈에 띄게 나왔고 그래서 저 사람 누굴까 매번 재판 방청한다. 근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만배 형님하고는 뭐 20년 넘은 인연이다 했더니 봤더니 쌍방울의 전 부회장이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갖고 있는 의혹과 대장동이 갖고 있는 의혹이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거고 이거는 단순한 퍼즐이 아니죠. 퍼즐을 가지고 맞추는 게 위험하다고 박성준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단순히 연인 간의 다툼하다가 괴담 수준의 거짓말한 거 가지고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위험한 것이지 이거는 증거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하는 걸 가지고 퍼즐 맞추기 이거 위험하다. 이거는 글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체포가 돼 있는 최모 씨 그리고 이모 씨 지금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 조력자들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리고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서 26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라고 검찰은 일단은 혐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혹시 대장동 사업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쌍방울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폭의 그림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력 조직 출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체포가 됐죠. 대장동 수익으로 기업 사냥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폭력 조직도 사업 현장 관리 등에 동원된 정황도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를 맡아서 39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은 조직폭력배도 있었다. 결국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자금을 세탁하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모든 쟁점은 사실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 측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를 밝혀내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사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김재인 변호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마지막 남은 하나의 쟁점이고 지금 검찰 수사도 결국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실질적으로 지금 공선법상 뭐 허위사실 유포 이게 하나 기소가 돼 있고 지금 뭐 기타 뭐 업무상 배임 혐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에 사실 사실관계도 그렇게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뭐 국토부에서 뭐 용도병원 관해서 압력을 가하냐 이 부분이 어떤 뭐 국민적인 큰 관심사를 끌만한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계속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나는 성남시를 위해서 했다. 그게 왜냐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다 몸담고 있는 조직을 어떤 식으로든지 배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변명 중에 하나가 이거 내가 제대로 된 어떤 경영 판단을 했다. 이런 그의 하나의 변명이 될 수 있고 또 방어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1원이라도 갔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는 계속해서 그냥 성남시를 위해서만 한 일인데 왜 이러냐, 그리고 왜 이렇게 야당 대표를 탄압하냐, 이런 어떤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뇌물죄나 아니면 지금 이제 쌍방울 이거 뭐 변호사 비용 대납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사실관계를 더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정치인의 뭐 성범죄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이 크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개인이 무조건 잘못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밝혀지는 게 있어야 어떤 쓸데없는 정치적인 소모적인 논란을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해왔던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래서 이번 시도 이후에 과연 어떤 심경의 변화를 보이게 될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충청권을 돌면서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제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현장 행보를 할까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짚어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신문 함께 보시죠. 서울신문입니다. 중원 공약 이재명 민생 행보로 출구 찾기에 나섰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사법 리스크 속에서 장외전에 돌입을 한 건데 요 빨간 밑줄 그은 부분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의견일까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충청뿐만 아니라 강원과 경북 지역도 앞으로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인에게 쏠린 관심을 지금 사법 리스크, 이런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쏠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윤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에서 이재명 무죄 변론회를 한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청과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예산을 설명하겠다고 사람을 불러놓고 이재명 무죄 변론 보고회를 열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애꿎은 국민들만 괴롭히지 말고 경청과 민생 없는 이재명 변론 보고회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박성민 의원님,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성준입니다. 박성준 의원 죄송합니다. 예.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7개월 지난 시점에서 네. 지금 보면 정치도 실정되고 국정도 실정되고 민생도 실종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국정 아젠다도 제대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정책 우선순위도 보이지 않고 거기에 따른 민생에 대한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청사진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의원회에서 의사 절차 과정 통해서 그것을 녹아내려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야당과 또 협치도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 당대표는 뭐냐면 현장에 가서 민심의 경청을 하고 국정이 이런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이 시점에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갔으면 한다라고 하는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민생 경청 투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박성준 의원께서 의미를 찾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한테 이재명 대표가 뭐 방향을 제시한다는데 뭐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자, 박성준 의원 말씀하신 게 지금 뭐 정책이 실종됐다 하시는데 결론은 여야 경색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경색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게 윤석열 정부 6개월 지난 윤석열 정부한테 탓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청 투어라고 해서 민생, 민심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고 국회에서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1야당 대표는 그러면 예산 통과 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관철을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지금 해야지 지금 다른 데 지방 가가지고 무슨 이런 얘기할 계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민생을 생각한다면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지원법 안 해주고 있어요. 안 해주는 이유가 다른 법안들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 놓고서 반도체 현장, 반도체 공장에 가서는 반도체 수출 잘 되고 생산 잘 되게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현장에 가서 뭐 뻔한 얘기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새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뭐 의견들은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민생 투어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좀 당황스러워할 만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되는. 가능하면 이재명보다는 민주당 해주십시오. 민주당. 이제 경제가 더 나빠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우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길을 제시하고 IRA라는 그 법을 만든 핵심적인 내용은 부자들의 최저 세율을 올려서 서민들의 경제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온 세상. 자, 이재명 대표가 충청을 찾는다는 소식이 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도 알고 있었고 저 자리에 가서 이제 약간의 방해를 한 건데요. 뭐 저것 또한 그렇게 썩 뭐 좋아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프닝이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라고 해서 꼭 윤석열이라고 불렀다기보다는 저는 좀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들이 불편한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지금 뭐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시점은 국회에서 무엇인가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하면서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거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들의 일이거든요. 네. 자, 이재명 당대표에게 두 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금 거리에 나선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 굉장히 익숙한 모습인데 익숙하지 않은 두 가지 모습 뭐냐면 초선의 이재명. 그러니까 이번에 초선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국회가 초선 이재명 의원에게 어떠한 의미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뛰쳐나갈 때일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에요. 지금 예산국회는 사실 예술이 다 협상의 예술이거든요. 언제나 마지막까지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 회를 마감을 합니다. 회계연도를 마감을 하는데 그중에서 당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원내대표는 아이의 실무진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 앉아있지만 당대표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포격전화 할 때 한마디씩 포격전화 하고 또 의원들을 다독이고 하면서 전선을 다독이는 전체적인 어떤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뛰쳐나가서 이 정부의 잡다한 모든 일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제 기억에 당이 한겨울에 나가서 이렇게 장애투쟁을 하는 건 한 가지 목적이 뚜렷했을 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사학법 개정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개정을 막겠다 하고 뛰쳐나갔거나 혹은 지금 민주당 정부가 방송법 개정 해갖고 장애투쟁을 했을 때 이런 거는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한 가지 어떤 쟁점 법안을 놓고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옥세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윤 정부가 뭘 잘못했고에 나열을 하고 여론전을 펼친다. 그 국민들은 지금 이 질타가 어떤 질타냐면 이럴 때가 아닙니다. 국회에 돌아가셔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 국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게 169석이나 갖고 있는 야당이잖아요. 그럼 그걸 하셔야 된다. 당대표로서. 이런 어떤 그 마음이 아마도 저런 해프닝을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민주당이 막 갈등이 심해 보입니까? 네. 아니요. 수박부터 정리하십시오. 다르다고 다 구분해내면 뭐가 남겠어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데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냐?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죠. 확실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보다는 이재명계 의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궐선거에 대통령 후보 떨어지로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 출마하고 또 당대표에 출마하고 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방산 주식에 투자하는 여유로움을 좀 보여줬죠. 이재명 대표의 경선 때 가장 측근에 있었던 의원들도 일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둔다는 이런 분위기는 그렇게 주류는 아닌 거죠?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지켜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전면에 나와서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원욱 의원 같은 또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 정당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건 하나가 확실한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검찰의 이러한 수사 또 야당 탄압, 정치 실종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이상민 해임안 건의를 할 때 표결에 169명이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전국을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만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파고가 윤석열 수사 전국, 모든 것을 수사를 통해서만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 수사의 전국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단일된 힘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시사가 큰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를 통해서 이 민주당의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작용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가 작용이 클수록 우리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일 대우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민주당 상황을 짚어보면 노웅래 의원 어제 기자회견했습니다. 상당히 절박해 보이는 목소리를 냈고 호소를 했습니다. 좀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날 버리지 말아달라.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고 아마 오늘
예산 때문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안건이 올라갈 것 같고요. 이르면 내일 오후쯤에 뭐 이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날 좀 버리지 말고 좀 같이 살자 이런 애절한 호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가결될 것인가? 아니면 부결될 것인가? 관심이 많은데 노웅래 의원의 가결, 부결 여부는 앞으로 예고돼 있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도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이런 목소리 나옵니다. 향후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제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결론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중립 성향의 한 다선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 의원의 혐의는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외부의 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결론은 부결될 것이다. 그러나 부담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왜냐? 21대 국회 들어와서 3번의 체포 동의안이 이제 올라갔는데 다 가결됐기 때문입니다. 정정순 의원, 그리고 이상직 의원, 정창민 의원, 뭐 전 의원들 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에 부결한다면 내후년 총선 앞두고 여권이 원하는 방탄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노웅래 의원은 혼자 왔습니다. 다른 의원들 없이 혼자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기자회견에 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당 의원님이요. 내가 뭐 미성년자도 아닌데 당당하게 내가 해야죠. 우리 변호사도 있는데, 예? 그렇게 뭐 나는 진영 개파 정치하는 사람 아니에요. 노웅래 그런 사람 아니다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같은 당이니까 나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안 합니다. 장미 변호사님, 네. 일단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마 민주당에선 당론이나 어떤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이슈가 좀 최근에 불거지고 어떤 실체가 있는지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결백을 상당히 강도 높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개시된 만큼 수사기관에서 해명을 하고 방어를 하고 본인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되는 숙제는 오로지 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힘을 보태거나 하는 게 또 정치적으로는 다른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서 지금 이런 한 장면이 펼쳐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결될지 부결될지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를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더 탐사 강진구 공동대표가 어제 오후 2시에 경찰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자택을 방문 취재한 모든 과정들은 이미 생중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열려져 있는 공영 현관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주민이 눌러줘서 한동훈 장관 자택 앞으로 방문해서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2번 누르고 나온 것, 이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할 수 없었던 한동훈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취재 수단이었던 자택 방문을 해서 초인종 1번 누르고 온 것이 전부 다입니다. 모든 기자들에게 허용된 권리입니다. 이 취재의 자유를 한동훈 장관은 주거 침입과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열려있던 공동 현관, 공영 현관, 그리고 주민이 눌러준 엘리베이터,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본인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처음 입장문과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처음 글쎄 좀 많이 누그러졌죠. 네. 우리가 유튜브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네. 소위 말하는 보도 활동을 하는 분들을 언론사 또 기자 이렇게 칭해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지금 저분은 본인이 기자고 정당한 취재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법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판단은, 또 많은 국민들의 판단은 아무리 취재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취재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다. 또 그 집에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있는데 그런 거 가족이 가질 위협감과 네네. 불안감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꾸 언론이라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 물론 신성하게 보호돼야 하지만 그것을 참칭하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과한 주장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이런 유사한 행동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당한 취재로 보고 있지 않고 고발도 했습니다. 더 탐사를 향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정치 깡패 역할을 하고 있다. 나를 세웠는데 지난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 선동이라든가 피해자 명단의 무단 공개 그리고 법무부 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택의 주거 침해 이런 것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이죠.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자, 더 탐사가 의혹을 제기한 술자리,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의 뭐 거짓 가짜 뉴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탐사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그 사이에 더 탐사는 수억 원의 돈을 벌었다. 뭐 슈퍼챗이라든지 광고 등을 이용해서. 네. 근데 가짜 뉴스, 뭐 돈을 벌 수 있지만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가짜 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보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오보라는 것은 기자들은 특히 적대적인 사실관계를 취재할 때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취재 네. 과정 중에. 그래서 어느 정도 오보에 대해서는 기자가 그것을 진실로 믿었으면 법원도 명예훼손으로 단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의도성을 갖고 했다라고 하면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고의성과 관련해서 법적인 평가는 좀 갈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처음에 그 너무나 구체성을 띄었던 그런 어떤 그 제보자 전 여자친구의 진술들 그리고 실제로 무슨 대가를 받았다는 그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로 믿었을 수는 있거든요. 다만 이런 것과 또 변론으로 유튜브라는 그 생태계를 통해서 유통되는 그런 기사들 네. 사실 유튜브는 종전에 언론에 포섭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같은 곳에서 규율 대상이 아니라서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이게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굉장히 치우친 뉴스를 일부러 유포하고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는 좀 규제, 단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문건 삭제 의혹으로 어제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전후로 박 전 원장의 입장이 조금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정원의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합니다. 중대한 사항을 안 게 저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내가 삭제 지시를 했다 하면은 삭제 지시를 했다는 그 내용과 삭제한 문건도 메인 서버에 남는다라고 했는데 검사님이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삭제가 되더라고요. 삭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본인이 지시한 건 없다. 지시 받은 것도 없다. 근데 문건을 보니 삭제가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이 지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죠. 서훈 지침받은 박지원, 서해 피살 첩보 모두 지워라. 지시한 정황이 있다. 시간대별로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국정원 첩보 삭제 과정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토대로 동아일보가 만든 건데 9월 22일 오후 4시경 국정원이 고 이대준 씨 북한 해역에서 발견 첩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한 2시간쯤 뒤에 국정원 담당자가 박지원 전 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시스템에 등재했고 11시 20분쯤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피살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 오전 1시, 새벽 1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여기에서 서 전 실장이 보안 유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박 전 원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3시 박 전 원장이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게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유지하며 국정원 내 관련 자료 일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후에 보안 유지 교육까지 실시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박 전 국정원장은 또 라디오에 나와서 자신의 무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삭제된 문건들이 있는 걸 어제 확인하셨습니까?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것은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건 잘못하면은 또 검찰에서 증거인멸 이런 기도를 했다 하는데 청와대 행정관들이 우리 국정원 실무자하고 특히 그 국방부 네. 실무자들하고 우리 국정원 실무자들하고 상호 연결해서 삭제를 했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 원장께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삭제된 것이 있는 건 맞다. 그렇죠. 누가 그러니까 마치 꼭 제가 삭제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더라고요. 박 전 원장의 얘기를 지금 잘 들으셨죠? 본인이 지시 받은 것도 한 것도 없는데 삭제된 것은 맞다. 그래서 동아일보 이런 지적을 하나 더 해놨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별도 지시한 정황이 있다라고 검찰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삭제와 관련해서 별도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내가 하진 않았다.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 전 원장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삭제는 원천적으로 안 된다 했다가 검찰 나와서는 삭제가 가능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언을 왜 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혐의를 어쨌든 빠져나가야 되는데 실체적 상황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박 전 원장을 누가 고발했을까요? 고발한 주체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고발했어요. 자신의 전 국정원장을. 그렇다면 직권남용죄인데 국정원 자체의 시스템을 국정원이 확인하지 않았으면 고발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삭제를 했다 그러면 삭제한 사람이 존재할 테고 그 사람이 누구의 지시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증언하지 아니하면 고발이 가능했을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박 전 원장도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어저께 말이 좀 바뀌었는데 물론 지금 안보실에서 직접적으로 이 지시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청와대의 안보실에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국정원장을 도혜 씨한테 그 명령을 수행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역시 굉장히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성준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 국정원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SI 자료라든가. 그러니까 월북 추정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을 여야가 국정에서 합의를 해서 그걸 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정확한 자료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월북의 그 판단, 첩보 여러 상황들을 모아서 정보를 규합해서 그 판단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다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박 전 원장 얘기하는데 왜 SI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핵심 포인트 말씀하신 거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고요. 왜 박 전 원장이 해명이 검찰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고 검찰 수사 받고 나온 다음에 달라졌느냐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지금 박 전 원장 얘기가 달라지고 본인은 아니라고 꼬리 자르게 하고 있잖아요. 2년 넘게 국정원장을 했는데 국정원 시스템에서 자료 삭제가 안 된다고 계속 강변했던 그래서 자기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던 분이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으면 민주당에서 뭐라도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국정원장을 2년 정도 역임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첩보를 삭제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에게 지시하라고 한 혐의 때문에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전과 후의 발언이 좀 달랐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검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일단 검찰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조금 더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유가족들이 이대준 씨의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수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서해피살 공무원 유족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기소하고 박 전 원장까지 조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유족들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합니다. 3년 동안 제대로 된 설명과 답변은 없었고 편하고 간단하게 온갖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누구를 바보로 취급하며 조작과 은폐된 내용만 믿으라 하십니까? 그 자체가 독재적인 망상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결과와 과정은 평등하다라는 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입니까? 장윤 변호사님, 유족들의 고소가 있었습니다. 수사도 받을 수 있겠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딱 특정해서 고소장에 피해 고소인으로 이게 적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꼭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더라도 서면 조사라든지 게시가 된 상황이고 지금 사실 검찰이 서훈 전 안보실장 영장에는 최종 책임자라고 좀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경유해 나가는 고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언급한 바가 없는데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직접 소환은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일 거고요. 방문을 한달지 아니면 서면을 한달지 이런 제3의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가 계속될수록 문재인 정부에 일했던 친문계 인사들의 반발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불러라. 나를 소환해 주길 바란다. 애만 사람들 불러다가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원전이든 인사든 울산 사건이든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혹시라도 갈까 봐 이런 걱정들을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진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최종적인 이제 직무유기 같은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 결국엔 그 구속 요건이 어떤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 이런 권력 관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당연히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검찰은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쨌든 국정의 최종 책임자는 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소환이나 아니면 기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분명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전 정권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거고 이런 부분을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 같이 당시에 또 실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도 다 뛰어들어서 막아보자. 아마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목소리를 좀 들려드렸었는데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아예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방송에서 500원 내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칼날을 향해서 용공 문재인, 비리 이재명으로 간다니까요. 분위기를 봐서는 문 대통령 조사는 안 하고 넘어갈 것 같다는 식의 전망도 있던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거기까지 나가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습니다. 검찰이 그러한 무모한 일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기 한번 해볼까요? 하죠. 법사님은 어떤 소환도 없을 것이다. 저는 출장 조사라는 수를 지금 만지작만지작 거리고 있을 것이다. 네, 어떤 조사도 없습니다. 그러면 뭘 걸까요?
뭘 걸려요? 지금 옛날 같으면은 뭐 안 잘린다면 내가 그 자리 가봤으면 딱 좋은데. 이제. 자, 500원 걸기로 하고요. 그러죠. 네, 뭐 저런 것들도 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저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논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는데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